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한 젊은이가 초고속 승진으로 대저택의 CEO급이 됐다가 단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그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움직인 진짜 동력은 뭘까요? 맞아요. 이 얘기를 그냥 운 좋은 사람의 성공 신화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든 그게 대저택이든 감옥이든 그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한 인물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탐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훑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고 위기 속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공식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그대로 복제되는지, 그 패턴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치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가치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요셉이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가 거기서 그냥 잘 적응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구절이 계속 나오죠. 바로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3절인데 주인인 보디발이 이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요셉이 저는 신과 함께 해서 일이 잘 됩니다 라고 자기 PR을 한 게 아니고요. 그의 성과와 태도를 보고 주인이 역으로 그 원인을 추론해낸 거죠. 쟤는 뭔가 다르다. 쟤한테 일을 맡기면 결과가 다르네. 이걸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와, 그러네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결과로 증명된 거군요. 이게 딱 요즘 말하는 인재 아닌가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던 혼자만 잘하는 걸 넘어서 주변까지 성장시키는 사람. 일종의 사내 기업가처럼요. 요셉이 있으니까 집안 전체가 잘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예요. 보디발은 굉장히 합리적인 경영자였던 셈이죠. 요셉의 가치를 알아보고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잖아요. 노예 신분인 사람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심지어 본인은 식사 메뉴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네. 이건 그냥 믿음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내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리는 길이다라는 어떤 냉철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요셉은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인데 원래 드라마에서도 너무 잘 나간다 싶으면 꼭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위기는 집안 내부에서 시작되네요. 본문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꼭 다음 사건의 서막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의 뛰어남이 성공의 원인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의 불씨가 되기도 한 거죠. 주인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셉의 거절 방식이에요. 그는 그냥 안 됩니다 라고만 하지 않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2가지 이유를 대죠. 첫째, 주인께서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신뢰를 배신합니까? 이건 직업윤리 그리고 인간적 의리에 대한 호소고요. 둘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는 선언인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유혹이 10절을 보는 날마다 계속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거의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에 가까운데요. 요셉의 대처가 좀 순진했던 건 아닐까요?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진작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에게 직장을 그만둘 자유 같은 건 없었죠. 그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전략은 적극적 회피였던 것 같아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이 생길 만한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거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던 셈입니다. 결국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구에 마네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가 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죠. 요셉은 결국 옷을 버려둔 채 도망치고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180도 뒤집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버려진 옷이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이건 증거의 무기화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죠. 원래대로라면 그 옷은 요셉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잖아요. 폭행을 당한 건 요셉 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 증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요셉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교활하고 냉혹한 수법이죠. 현실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완전히 재구성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녀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외치는 말을 보면 더 치밀해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이건 요셉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이 들인 저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 라면서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자극해서 순식간에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에게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의 일부를 남편에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기죠. 이건 뭐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인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는 하는데 그의 처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요? 당시 고위관리가 자기 아내를 노예가 겁탈하려 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둬요. 혹시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100% 믿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아,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가문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처벌하되 죽이지는 않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감옥에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본문에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죠.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가 봐온 요셉의 성실함, 정직함의 데이터가 있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어쩌면 그의 분노는 요셉을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린 아내와 이 모든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가문의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 결과 요셉은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감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감옥입니다. 최고의 총책임자에서 나라의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패턴이 다시 등장해요. 21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나왔던 그 문장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장소는 화려한 저택에서 축축한 감옥으로, 신부는 CEO에서 죄수로 바뀌었어요. 외부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운영체제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아, 운용체제요? 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번에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돼요. 보디발이 그를 알아봤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정말 데자뷰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복제되거든요.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죄수와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심지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구절은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요. 맞아요. 이건 요셉이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신뢰를 얻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요. 형통은 좋은 장소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요셉이 가진 능력 그 자체였던 거죠.
어디에 있든 가치를 창출해내는 뭐랄까 휴대용 능력 같은 겁니다. 휴대용 능력이요? 네, 그의 이런 모습은 훗날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게도 해요. 감옥이라는 공간이 그들의 가능성을 소멸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내면과 리더십을 더 단단하게 만든 용광로 역할을 했잖아요. 아, 요셉에게도 감옥은 끝이 아니라 그의 경영 능력을 새로운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일 또 다른 무대였던 셈이죠. 와, 형통은 장소가 아니라 능력이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네요. 결국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형통한 자였던 거군요. 상황이 그를 규정한 게 아니라 그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든 왕의 감옥에서든 그는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결국 그곳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자리가 바뀌어야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 반대를 보여주죠. 네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결국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요셉의 성실함, 그리고 그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의 성공은 특정 장소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내재된 어디로든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바로 그 현재에 대한 충실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미래를 열어준 셈입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의 원칙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만약 요셉의 진짜 성공이 지위나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직함, 직장, 사회적 평판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어떤 가치가 남을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발휘할 수 있는 당신만의 휴대용 능력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